요즘 왜 이렇게 피하니? 우리가 뭐 잘못했어? 미안해, 나 요즘 좀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고 싶다고? 그럼 그렇게 살아봐. 결국 외롭다 할걸. 그렇게 30년 우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의 어느 날, 복자야, 우리 왔어. 너희들이 어떻게 알고. 30년 우정을 끝낸 그녀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복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웃음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벌써 와 있던 3명의 친구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고 복자는 가벼운 미소로 답하며 그들 곁으로 걸어갔다. 은퇴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는 여전히 이 자리, 이 시간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들이었다. 김미자, 박순옥, 정경숙. 아이들 키울 때도 시부모 모실 때도 남편들 직장 문제로 고민할 때도 함께였던 사람들이다. 늦었네, 복자야. 우리 벌써 주문 다 했어. 미자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명랑했고 복자는 자리에 앉으며 메뉴판을 집어들었다.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복자는 가방을 의자 등받이에 걸며 친구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순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우리 둘째 며느리가 말이야. 애를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 엄마가 직장 다니는 건 좋은데 그래도 아이한테 좀 더 신경을 써야지. 내가 안 돌봐주면 누가 돌봐? 맞아, 요즘 며느리들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경숙이 맞장구를 쳤다. 복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지기 시작하는 오후였고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이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사라졌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손주 돌봄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며느리 불만으로, 며느리 불만은 다시 남편 잔소리로 옮겨갔다. 우리 영감은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이것저것 간섭만 해. 내가 뭘 하든 잔소리야. 밥 먹을 때도, 청소할 때도, TV 볼 때도. 미자가 혀를 찼다. 순옥과 경숙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남편 이야기를 보탰다. 복자는 웃으며 듣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웃음이 진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며느리가 없었고 남편 철우는 여전히 은퇴하지 않았으며 손주도 아직 없었다. 대화의 틀 안에 끼어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었다. 복자야, 너는 요즘 뭐하며 지내? 순옥이 물었다. 요즘엔 정원 가꾸는 게 재밌어.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 몇 개 놓고 허브 같은 거 키우고 있어. 로즈마리랑 바질, 민트도 있고. 손으로 뭘 만지고 키우는 게 생각보다 좋더라고. 복자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담겨 있었다. 새로 시작한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친구들도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자가 웃으며 말했다. 허브? 나이 들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런 거 키워봤자 쓸데도 없잖아. 짧은 침묵이 흘렀다. 복자는 미자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그녀는 별 생각 없이 웃고 있었다. 경숙도 덧붙였다. 그래도 시간 보내기엔 괜찮겠네. 우리는 손주 돌보느라 그럴 여유도 없지만. 복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빨대로 얼음을 건드리며 컵 안을 들여다봤다. 대화는 다시 손주 이야기로 돌아갔고 복자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미자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혔다. 나이 들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복자의 새로운 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선언처럼 들렸다.
모임은 2시간 정도 이어졌고 헤어질 때쯤 미자가 말했다. 다음 주에도 여기서 보자. 수요일 2시. 응, 그래. 복자는 대답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가슴이 답답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만남이 이렇게 피곤해진 게 30년을 함께했지만 지금의 우리는 과거의 습관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복자는 핸드폰을 꺼내 단체방을 열어봤다. 미자가 올린 손주 사진에 순옥과 경숙이 하트를 눌렀고 또 다른 며느리 이야기가 몇 줄 이어지고 있었다. 복자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조용한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철우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텅 빈 거실에는 오후 햇살만 가득했다. 그날 밤 복자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친구들과의 시간을 되짚어봤다. 웃음소리는 분명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서 복자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미자, 순옥, 경숙.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틀 안에서 살고 있었고 복자만 그 틀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 같았다. 다음 수요일이 다가왔다. 복자는 핸드폰 알람을 끄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단체방에는 미자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도 2시에 봐. 복자는 답장을 하려다 멈췄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카페가 아닌 동네 식물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복자는 혼자 천천히 걸으며 다양한 식물들을 구경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선택을 평가하지 않았다. 그 고요함이 복자에게는 오히려 편안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미자였다. 복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로 짧게 답했다. 미안,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 그날 이후로 복자는 조금씩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다. 단체방의 대화는 그녀 없이도 계속 흘러갔다. 손주 사진, 며느리 이야기, 남편 불만. 복자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면서도 답하지 않았다. 읽음 표시만 남긴 채 그녀는 점점 그 안에서 투명해져 갔다. 베란다의 허브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복자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죽은 잎을 정리하며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이 초록빛 생명들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햇빛과 물, 그리고 조금의 관심만 있으면 됐다. 복자는 그 단순함이 좋았다. 카페에서의 시간이 점점 멀어지면서 그녀는 조금씩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밤이면 여전히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그 무게가 때론 그녀를 짓눌렀다. 어느 날 저녁 철우가 물었다. 요즘 친구들 안 만나? 전에는 맨날 수요일마다 나갔잖아. 응, 요즘은 좀 쉬고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복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서. 철우는 더 묻지 않았다. 복자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 선택이 옳은 걸까? 30년 우정을 이렇게 멀리하는 게 맞는 걸까? 2달이 흘렀다. 복자는 이제 수요일 오후가 되어도 집을 나서지 않았고 핸드폰 알람도 꺼놓은 지 오래였다. 단체방에는 여전히 메시지가 쌓여갔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읽지 않았다. 읽음 표시조차 남기지 않으려고 방 알림을 꺼버렸고 그렇게 복자는 조용히 친구들의 세계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단체방의 대화는 그녀 없이도 잘 굴러갔다. 그 사실이 복자를 안도시키는 동시에 씁쓸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안에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였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저 숫자를 채우는 한 명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자는 그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채웠다. 수요일 오후가 되면 동네 도서관에 갔고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다. 주로 에세이나 여행기를 골랐는데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이 복자에게는 위안이 됐다. 복자는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했다. 어느 날은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중년을 위한 수채화 교실이라는 강좌였다. 복자는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었다. 첫 수업날 그녀는 물감과 붓을 손에 쥐고 어색하게 웃었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말을 걸었다. 처음이세요? 네, 그림은 처음이에요. 저도요. 같이 배워봐요. 그 여성의 이름은 한영이었고 복자보다 2살 어렸다. 영희는 복자와 달리 손주가 셋이나 됐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물감의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붓을 쥐는 감촉이 얼마나 신기한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복자는 영희와 이야기하며 깨달았다. 나이 든 여성들의 대화가 꼭 손주와 며느리로만 채워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다른 관심사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복자는 수채화 교실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영희와는 수업이 끝난 후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는데 그 시간이 복자에게는 오래된 친구들과의 모임보다 훨씬 편안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미자, 순옥, 경숙의 얼굴을 떠올렸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놀이터에 가던 기억, 남편들 직장 문제로 고민을 나누던 순간들, 시부모님 병수발로 지쳐 있을 때 서로를 위로하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진짜였고 소중했으며 의미 있었다. 복자는 그 추억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럼 왜 이렇게 된 걸까? 복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친구들이 변한 걸까? 아니면 내가 변한 걸까?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른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은 변하고 관계도 변한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관계는 과거의 틀에 갇혀버린다. 복자는 새로운 것을 원했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어 했다.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철우가 저녁을 먹으며 물었다. 친구들한테 연락 왔어? 아니, 요즘은 별로. 싸웠어? 복자는 고개를 저었다. 싸우진 않았어. 그냥 거리를 두는 중이야. 철우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복자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결정을 내리면 그 뒤에는 깊은 고민이 있다는 것을. 복자는 고마웠다. 철우가 이것저것 캐묻지 않는다는 게 그저 곁에서 지켜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다. 미자였다. 복자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복자야, 나 미자야. 응, 알아. 침묵이 흘렀다. 미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는데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다. 요즘 왜 이렇게 피하니? 우리가 뭐 잘못했어? 복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 순간이 올 줄 알았다. 피하는 게 아니야. 그냥 좀 바빠서. 바빠? 2달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게 바빠서라고? 복자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친구야. 그런 거짓말까지 해야 돼? 복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너희와의 시간이 피곤해. 너희 이야기는 더 이상 나와 맞지 않아.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미자야, 미안해. 나 요즘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 혼자 있고 싶다고?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은 좀 전부터 그랬어.
우리가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나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미자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안 맞는다고? 뭐가 안 맞는데? 우리가 손주 이야기하는 게 싫어? 너한테 손주 없으니까? 그 말이 복자의 가슴을 찔렀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뭔데? 복자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뭐가 문제야?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다만 나는 이제 다른 이야기도 하고 싶어. 손주나 며느리, 남편 얘기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 내가 요즘 뭘 하는지, 뭐가 좋은지, 뭘 배우고 있는지. 그런 걸 나누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무의미하다는 반응만 돌아와. 그게 좀 힘들었어. 미자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그럼 그렇게 살아봐. 혼자서. 결국 외롭다고 할걸. 미자야. 우리는 계속 만날 거야. 너 없이도.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전화가 끊겼다. 30년간 쌓인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 기분이었다.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겨우 꺼냈고, 비록 미자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복자는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며칠 후 복자는 단체방에서 나왔다. 더 이상 그 대화를 지켜볼 이유가 없었다. 나가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복자의 손은 떨렸지만 누르고 나니 홀가분했다. 해방감과 허전함. 두 감정이 복자의 마음속에서 공존했다. 봄이 막 시작되던 4월 초였다. 복자는 아침부터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고 있었다. 겨울을 견뎌낸 허브들이 새순을 틀어내고 있었고 그 작은 초록빛이 복자에게는 희망처럼 보였다. 로즈마리 잎을 쓰다듬으며 복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친구들과 멀어진 지 석 달째였지만 그녀는 나름대로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수채화 교실은 계속 다녔고 영희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철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은퇴를 앞두고 요즘 그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복자는 거실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따라 철우에게 건넸다. 오늘 날씨 좋네. 산책이라도 갈까? 철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지. 점심 먹고 나가자. 복자는 부엌으로 가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나물을 무치고 계란말이를 부쳤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점심을 먹던 중이었다. 철우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으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여보, 왜 그래? 복자가 놀라 일어섰다. 철우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테이블에 몸을 기댔고 복자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여보, 철우야.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복자는 철우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다. 괜찮아. 곧 병원 가. 조금만 참아. 하지만 철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숨소리는 가빠졌다. 복자는 평생 이렇게 두려웠던 적이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철우를 들것에 싣고 병원으로 향했다. 복자는 구급차 안에서 철우의 손을 꽉 잡았다. 여보, 정신 차려. 제발. 철우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며 가까스로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가 말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빨리 가야 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철우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사가 나와 설명했다.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에 혈액 공급이 중단된 상태라고 지금 응급시술을 해야 한다고. 복자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
손이 너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는 복자의 모습은 한없이 작았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복자는 종교가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간절히 빌고 있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시간은 너무 느리게 흘렀다. 1시간이 마치 하루 같았고 2시간은 일주일처럼 느껴졌다. 수술은 3시간 만에 끝났다. 의사가 나와 말했다. 다행히 시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주 정도는 중환자실에서 관찰해야 하고 회복 기간도 최소 2달은 걸릴 겁니다. 복자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중환자실 면회는 하루에 2번, 각 10분씩만 가능했다. 복자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철우를 보러 갔다. 온몸에 연결된 선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철우의 모습을 보며 복자는 또 울었다. 철우는 눈을 뜨고 복자를 보며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이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병원 생활이 시작됐다. 복자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갔다. 아침에 병원에 가서 철우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사와 의사의 설명을 듣고 필요한 물품을 챙겼다. 저녁에는 다시 면회를 가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깊이 들지 못했다. 새벽마다 악몽을 꾸었다. 철우가 쓰러지는 순간이 반복해서 나타났고 복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중환자실 비용, 수술비, 약값, 보험이 있었지만 자부담금도 상당했다. 복자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다. 은퇴 후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버틸 수 있을까? 아들은 외국에 있어서 당장 도움을 받기 어려웠고 딸은 시집가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 복자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복자의 얼굴은 헬쑥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졌다.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다. 복자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평생 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위기가 닥치니 그녀는 한없이 무너졌다. 어느 날 오후 복자는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복자야. 복자는 고개를 돌렸다.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다. 미자, 순옥, 경숙. 세 사람이 복자 앞에 서 있었다. 복자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어떻게 알고? 미자가 먼저 앞으로 나섰다. 복자야, 우리 왔어. 순옥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밥 먹었어? 얼굴 봐, 완전 빠졌잖아. 경숙은 보온병과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미역국 끓여왔어. 따뜻할 때 먹어. 복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차올랐고 목이 메었다. 미자가 복자 옆에 앉으며 말했다. 내가 연락 안 받아서 걱정했어. 그래도 우리가 친구잖아. 복자는 고개를 떨구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두려움, 외로움, 피로, 절망. 그 모든 것이 눈물로 흘러나왔다. 친구들은 아무 말 없이 복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복자에게는 구원처럼 느껴졌다. 한참을 운 뒤 복자는 고개를 들었다. 순옥이 티슈를 건네며 말했다.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어떻게 알았어? 미자가 말했다. 순옥이가 우연히 동네에서 내 딸을 만났대. 그래서 들었어. 철우 씨가 쓰러졌다고. 경숙이 덧붙였다. 우리가 비록 요즘 안 만났지만 그래도 30년 친군데.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모르는 척해. 복자는 다시 눈물이 났다.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복자가 말했다. 미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도 미안해. 내 말 좀 더 들어줄걸.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볼걸. 순옥이 복자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자. 지금은 철우 씨가 회복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날부터 친구들은 돌아가며 병원에 왔다. 미자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와서 복자와 함께 점심을 먹었고 순옥은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었다. 경숙은 간호일지를 정리해주고 의사와의 상담에도 함께 들어갔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다. 복자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우정이란 완벽해서 지속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이어지는 것이라고. 때론 멀어지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지만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다시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진짜 친구라는 것을. 철우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낸 뒤 그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여전히 모니터와 링거줄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왔고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됐다. 복자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의사는 회복 속도가 양호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소 한 달은 입원해야 하고 퇴원 후에도 몇 달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반 병실로 옮긴 첫날 미자가 찾아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함께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철우 씨, 좀 어때요? 미자가 밝게 물었다. 철우는 약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좀 나아졌어요.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가 뭐. 이런 게 친구지. 미자는 복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복자야, 너 밥 먹었어? 안 먹었으면 내가 가져온 거 먹어. 복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침에 먹었어. 괜찮아. 거짓말. 얼굴 봐. 더 빠졌잖아. 미자는 가방에서 김밥 한 줄을 꺼냈다. 이것만이라도 먹어. 내가 쓰러지면 누가 철우 씨 돌봐. 복자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김밥을 받았다. 다음 날은 순옥이 왔다. 그녀는 커다란 통에 반찬을 담아왔다. 이거 집에 가져가서 먹어. 미역국이랑 북어국,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냉동실에 넣어두면 일주일은 먹을 수 있어. 복자는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순옥은 손을 저었다. 이런 거 가지고 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 순옥은 병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좀 건조하네. 가습기 필요하지 않아? 병원에서 대여해주는 게 있긴 한데. 내가 집에 있는 거 가져올게. 어차피 안 쓰는 거니까. 순옥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습기를 챙겨서 병원으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며 복자는 또 눈물이 났다. 순옥은 언제나 실용적이고 꼼꼼한 사람이었다. 필요한 게 뭔지 먼저 알아채고 말하기 전에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경숙은 목요일에 왔다. 그녀는 손에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다. 복자야, 이거 봐. 내가 간호일지를 만들어 봤어. 노트를 펼치자 깔끔하게 정리된 표가 나타났다. 날짜별로 철우의 혈압, 맥박, 체온, 복용한 약, 의사의 소견이 빈틈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 편해. 내가 우리 시어머니 병원 다닐 때 이렇게 했거든. 복자는 노트를 받아들며 경숙을 바라봤다. 경숙아, 정말 고마워. 이거 엄청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나도 할 일이 필요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잖아. 경숙은 웃으며 말했지만 복자는 알고 있었다.
경숙이 얼마나 세심한 사람인지. 그녀는 늘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친구들은 돌아가며 병원을 찾았다. 서로 스케줄을 조율해서 매일 누군가는 복자 곁에 있었다. 복자가 병원에 있을 때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복자가 집에 가야 할 때는 대신 병실을 지켰다. 철우도 처음에는 미안해했지만 점차 친구들의 방문을 기다리게 됐다. 미자는 유머가 있어서 철우를 웃겼고, 순옥은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으며, 경숙은 신문을 읽어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느 날 저녁 4명의 여자들은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다. 철우는 잠들었고 복자는 잠시 휴식을 취하러 나왔다. 커피를 마시며 미자가 말했다. 우리 이렇게 모인 게 얼마만이야? 순옥이 웃었다. 3달 만인가? 아니, 넉 달? 경숙이 복자를 보며 말했다. 복자야, 그때 내 말 맞았어. 우리가 너무 손주 얘기, 며느리 얘기만 했나 봐. 복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그게 너희 삶이고 중요한 이야기인데. 미자가 끼어들었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우리도 생각해봤어. 우리가 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했을까? 사실은 그게 편했던 것 같아.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무섭고 변화가 두려워서. 그래서 익숙한 것만 반복했던 거지. 순옥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손주 돌보는 게 힘들다고 불평하면서도 사실은 그게 내 정체성이었던 것 같아. 손주 할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그 역할 말고 내가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경숙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우리가 멀어진 게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서로 지쳐서였던 것 같아. 각자 자기 삶에 치여서 여유가 없었던 거지. 복자야, 미안해. 내가 허브 키운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들어줄걸? 복자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니야. 나도 미안해. 너희가 나한테 맞춰주길 바랐던 것 같아. 근데 우정이 그런 게 아니잖아.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그래도 함께하는 게 우정인 거지. 네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고 위로가 됐다. 미자가 먼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제대로? 손주 얘기도 하고 며느리 불만도 하고 그러면서도 복자 내 허브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새로 배우는 것도 나누고 다 하는 거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순옥이 맞장구 쳤다. 맞아. 나도 요즘 뭔가 배우고 싶었어. 손주 돌보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시간도 갖고 싶고. 경숙이 말했다. 우리 같이 뭐 해볼까? 복자 너 수채화 배운다며? 우리도 같이 할까? 복자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럼 너무 좋지. 선생님도 좋으시고 분위기도 좋아. 같이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 미자가 웃었다. 그래, 해보자. 나도 뭔가 그리고 싶었어. 손주 그림은 맨날 그려줬는데 내 그림은 한 번도 안 그려봤네. 네 사람은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과 달랐다. 더 진솔하고 더 따뜻했다. 카페테리아의 형광등 불빛 아래 그들은 다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고 철우는 퇴원을 앞두고 있었다. 의사는 회복 상태가 좋다며 집에서 요양하라고 했다. 다만 무리하지 말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퇴원날 아침, 복자는 일찍 병원에 갔다. 철우의 짐을 정리하고 퇴원 수속을 밟았다.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우리가 어떻게 안 와? 퇴원하는 날인데. 미자가 말했다. 순옥은 집에서 끓인 미역국을 들고 왔고 경숙은 꽃다발을 가져왔다.
병실은 금방 활기로 가득 찼다. 철우는 친구들에게 거듭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있었어요. 아이고, 뭐려. 이게 뭐라고. 미자가 웃으며 손을 저었다. 복자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면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 복자는 확신할 수 없었다. 병원을 나서며 미자가 농담처럼 말했다. 이번엔 진짜 친구 같네, 우리. 복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진짜 친구야. 늦게라도 다시 시작하자. 순옥이 복자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다시라니. 우리 계속 친구였어. 잠깐 쉬었던 것뿐이야. 경숙도 웃으며 말했다. 맞아. 친구는 멀어져도 친구야. 네 사람은 봄 햇살 아래 나란히 걸었다. 병원 앞 벚나무에는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겨울을 견디고 다시 돌아온 봄처럼 그들의 우정도 위기를 넘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다. 복자는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웃음은 이제 소음이 아니다. 진짜 위로다. 그리고 복자에게는 그 위로가 절실히 필요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철우가 복자의 손을 잡았다.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살았어. 복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 혼자가 아니었어. 우리 친구들이 있었어. 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봄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꽃잎이 흩날렸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철우는 완전히 회복했고 이제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갈 정도로 건강해졌다. 의사는 놀라운 회복력이라며 칭찬했고 복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복자의 일상도 변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예전과 달랐다. 매주 수요일 카페에서 만나는 대신 이제는 함께 새로운 것을 배웠다. 그 시작은 복자의 제안이었다. 어느 날 네 사람이 모였을 때 복자가 문화센터 안내 책자를 꺼내 보였다. 이거 봐. 시민정원사 과정이래. 12주 동안 정원 가꾸는 법을 배우는 건데 같이 해볼래? 미자가 책자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정원사?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왜 못해? 한번 해보자. 재밌을 것 같은데. 순옥이 관심을 보였다. 나도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 뭔가 새로운 거 하고 싶었어. 경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우리 나이에 새로운 거 배우는 것도 좋잖아. 그렇게 네 사람은 시민정원사 과정에 등록했다. 첫 수업은 9월 초였다. 문화센터 뒤편에 마련된 작은 정원에서 수업이 진행됐고 강사는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그는 20년간 조경 일을 해왔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정원은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법을.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피어나는 꽃과 열매를 보며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복자는 강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인내, 기다림, 그리고 의미. 지난 몇 달간 복자가 배운 것들이었다. 첫 수업에서는 흙을 만지는 법을 배웠다. 손으로 흙을 쥐고 그 질감을 느끼고 흙의 상태를 파악하는 법. 미자는 처음에 흙을 만지는 걸 꺼려했다. 더럽잖아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강사가 웃으며 말했다. 흙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생명의 시작이지요. 그 말을 듣고 미자는 조심스럽게 흙을 만졌고 이내 신기한 표정을 지었다. 따뜻하네. 흙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 순옥은 씨앗을 심는 법을 배울 때 가장 즐거워했다. 작은 씨앗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렇게 작은 게 나무가 된다니 신기해.
경숙은 물 주는 법에 관심이 많았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줘야 하는지 꼼꼼하게 노트에 적었다. 복자는 그 모습들을 보며 웃었다. 각자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다.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진행됐다. 네 사람은 빠짐없이 참석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다.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 그 반복 속에서 네 사람은 묘한 평화를 느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했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네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미자가 손을 내밀며 웃었다. 봐, 손톱 밑에 흙이 끼었어. 예전 같았으면 바로 씻었을 텐데 지금은 이게 별로 안 더럽게 느껴져. 순옥이 맞장구 쳤다. 나도 그래. 처음엔 장갑 꼭 끼고 했는데 요즘은 맨손으로 하는 게 더 좋아. 흙 느낌이 좋거든. 경숙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이거 봐, 우리가 심은 바질. 벌써 이만큼 컸어. 복자는 사진을 보며 감탄했다. 와, 진짜 크다. 우리가 잘 키웠네. 대화의 주제가 달라졌다는 걸 복자는 느꼈다. 손주 이야기, 며느리 불만, 남편 잔소리. 그런 이야기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여전히 그런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이제는 흙 이야기, 식물 이야기, 오늘 배운 것 이야기 더 많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네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았다. 다음 주에는 허브 옮겨 심는 법 배운대. 경숙이 말했다. 복자야, 너 집에 허브 많잖아. 우리한테 좀 알려줘. 복자는 활짝 웃었다. 그럼, 내가 1년 넘게 키웠으니까. 팁 줄게. 미자가 농담처럼 말했다. 그래, 이제 복자가 우리 선생님이네. 허브 선생님. 순옥이 웃으며 덧붙였다. 복자야, 기억나? 내가 처음 허브 키운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근데 이제는 괜찮아. 그때 우리 모두 지쳐 있었으니까. 미자가 복자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그때. 내 마음 몰라줘서. 아니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중요하지. 네 사람은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쳤고 바람에 낙엽이 흩날렸다. 시민정원사 과정은 12주 만에 끝났다. 마지막 수업날 강사가 말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두 시민정원사입니다.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은 나란히 서서 수료증을 받았다. 사진도 함께 찍었다. 미자, 순옥, 경숙, 복자. 네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수업이 끝난 후 강사가 복자에게 말했다. 복자 씨, 정원에 재능이 있으시네요. 계속하시면 좋겠어요. 복자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계속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네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미자가 말했다. 우리 다음엔 뭐 배울까? 순옥이 웃었다. 뭐든 좋아. 같이 하는 거면. 경숙이 덧붙였다. 그래, 같이 하는 게 중요하지. 뭘 하든. 복자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들과의 관계는 이제 다르다. 더 성숙하고 더 깊어졌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았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됐다. 겨울이 왔다. 복자는 베란다의 화분들을 실내로 옮겼다.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보온에 신경 썼고 물 주는 양도 조절했다.
친구들도 각자 집에서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다. 미자는 다육이를, 순옥은 허브를, 경숙은 관엽식물을 키웠다. 가끔 단체 메시지로 사진을 공유하며 조언을 구했다. 잎이 노래지는데 어떡하지? 물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햇빛을 더 줘야 할까? 복자는 그때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알려줬고 친구들은 고마워했다. 다음 주 수요일 네 사람은 복자의 집에 모였다. 베란다에서 라벤더를 함께 구경했고 그 향기를 맡으며 탄성을 질렀다. 미자가 말했다. 진짜 예쁘다. 우리도 이거 키워볼까? 그럼 다음에 모종 사러 같이 가자.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복자가 직접 기른 민트로 만든 민트티였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해가 질 무렵 친구들은 돌아갔다. 복자는 베란다에 홀로 서서 석양을 바라봤다. 라벤더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고 그 보랏빛 꽃이 햇살에 반짝였다. 복자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겨울이 길었지만 봄은 돌아왔네. 우리처럼. 그 순간 복자의 핸드폰이 울렸다. 단체방에 미자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 주에도 만나자. 우리. 순옥과 경숙도 하트를 보냈다. 복자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응, 다음 주에 보자. 사랑해, 친구들아. 복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라벤더를 바라봤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웃음은 이제 소음이 아니었다. 진짜 위로였고, 진짜 기쁨이었고, 진짜 사랑이었다. 봄은 돌아왔다. 복자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그들의 우정에도. 겨울을 견뎌낸 끝에 맞이한 봄은 더 소중했고, 더 아름다웠다. 복자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또다시 겨울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곁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함께 겨울을 견디고 함께 봄을 맞이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